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싸움의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과연 이게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교과서 김신행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바로 이 거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유치산업 보호론과 교역조건 악화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역과 성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유치산업 보호론, 즉 아기산업 키우기 전략과 그게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예 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역조건 악화설을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국제경제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에서 대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 좌표부터 딱 찍고 가겠습니다. 김신행 교수님 교재에서도 괜히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바로 국제무역이라는 이론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역사적인 딜레마죠. 이미 운동장을 꽉 잡고 있는 골리앗들 사이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이론은요, 이름 그대로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국가가 나서서 특정 산업을 돌봐야 한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유치산업 보호론이 답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헤비급 챔피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플라이급 선수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우리 산업이 혼자서 비바람을 이겨낼 힘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나서서 수입품이라는 거친 경쟁으로부터 보호막을 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산업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이분, 바로 프리드리히 리스트입니다. 교재에서 괜히 이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영원히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면, 즉 제대로 된 공업국가로 크고 싶다면 이런 보호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이죠. 근데 말이죠. 이론은 참 그럴듯한데 이걸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 꼭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강력해 보이는 전략이 실제로 정책이 되었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재가 말하는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논리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에서 성공시키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교재에서는 딱 4가지 핵심적인 어려움을 짚어주고 있어요. 첫째, 어떤 상업이 미래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될지 정부가 어떻게 알겠어요? 둘째, 만약에 정부가 픽을 잘못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 우리가 아이 자전거 가르칠 때 보조바퀴 달아주잖아요. 그걸 언제 떼줘야 할까요? 너무 빨리 떼면 넘어지고 너무 늦게 떼면 영원히 보조바퀴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죠. 정말 뼈아픈 질문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여기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울 프레비시. 이분은 말이죠. 아예 판을 뒤집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혹시 이 운동장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냐? 바로 이 교역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커피 100잔을 팔아서
스마트폰 1대를 사올 수 있다. 그러면 커피 100잔 대 스마트폰 1대. 이게 바로 교역 조건인 거예요. 이 교환 비율,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프레비 씨가 딱 짚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세요. 한쪽은 농산물, 원자재 같은 1차 상품을 팔고 다른 한쪽은 자동차, 반도체 같은 공산품을 팔죠. 이 둘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밥을 2공기, 3공기 먹진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더 좋은 차, 더 새로운 스마트폰은 계속 사고 싶어 하죠.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가 부유해질수록 공산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농산물 같은 1차 상품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1차 상품의 가치는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2가지의 아주 강력한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아기를 키우자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밖의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이 2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옛날 경제학 책에 나오는 캐캐묵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0세기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 바로 이 이론들이 그들의 정책 나침판이 되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경제 지도는요, 바로 이런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국제경제학 솔직히 좀 어렵죠? 용어도 낯설고 처음엔 이게 뭔자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걸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삼을 내다보는 창문을 만드는 벽돌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교재와 함께 저랑 같이 한 걸음씩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신문기사 너머의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반도체 공급망 하나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지금 100년도 더 된 이 보호와 성장에 대한 논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